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재명 선거 때문에 주식 사들였냐? 연금공단은 전혀 아니다. 아따, 또 짜고 치는 고스톱 하네. 주거니 박거니에서 책임 회피를 갖다가 모면하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금공단이 주가 부양 의도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일각의 추측성 의혹이 김성주 기억하시고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지방선거 때문에 공단이 국내 주식을 마구 사들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더라면서 실제로 매입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 원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평가액이 늘었다. 오히려 주식을 해야 되는 그래,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었지. 이미 그 전부터, 지방선거 훨씬 전부터 주식을 매도했어야 하는 상황이지. 비싼 말로, 기능기 잘잘 흐르는 말로 하면 리밸런싱을, 지방선거 앞두고 이미 리밸런싱을 했어야 하지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보유 지분 내가 늘리기로 했잖아. 나중에 우짜가 이거 이미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톡 끼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민연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 돈이죠. 국민 돈에 큰 손해를 갖다가 입히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손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에 깜빵 가야 할 인간들이 분명히 나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경찰청장 대행 민간인 조사관이 경찰 비리 조사 징계육 쇼하고 자빠졌고요. 장영희 사건의 은폐 의혹에 거듭 사과 책임자들 엄벌하겠다. 쇼하고 자빠졌고요. 이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있다고 시기면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경찰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거 지금 있다고 지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거의 저 사회주의 국가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스타일의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왔답니다. 공무원이. 집안 누구 중에 하나 공무원 반드시 낀 게 있어야 되는 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까지 가기는 그렇다마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 시스템에서는요, 집안이나 친구 이런데 반드시 공무원이 낀 게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다? 쿠바입니다. 쿠바 경제 돌아가는 거 보세요. 거기는요, 관 끼고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쪽에는 무조건 경찰이라든 뭐 하나 낀 게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 합니다. 옛날 속담 좋은 거 있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넘어가고요. 합동성 내소 통합사관학교 공식화. 여전히 말아먹겠다고 열심히 중단 없이 가고 있네요. 여론 반발 불식은 과제.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 통합교육으로 국군 정체성. 야, 주특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언어도 다르지. 공군 가면 영어도 다 써야 되잖아. 육군에서 영어 그랬습니까? 안 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게 뭐 언어를 다루는데 언어를 통합하면 국군 정체성이 함양되는 거야? 이 무슨 개념 반말을 쳐먹은 소리인가, 이게? 그럼 우리나라 전투기 띄워가지고 외국 애들하고 교신을 한다. 영어로 말은 안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한다. 아이, 소통이 돼요? 주한미군하고 같이 작전을 하는데 주한미군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떠들고 미군 애들은 영어로 떠들고, 아니 이게 정체성이 뭐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참나 웃기고 처자 빠져가지고 이걸 거의 아예 영어 교육을 다 때려치워라. 그러면 영어 교육을 갖다가 영어 교육 뭐하러 하냐 그러면. 에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이 때 이미 근본을 갖다가 절단을 많이 내놨고요. 이제 이재명 때는요, 남은 것들을 잘건잘건 절단을 내고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동창회 졸속 투어 통합이다. 투쟁예고. 정부 여당은 예산 반영 속도전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갖다가 싸그리 말아먹고 앉아있다. 뭐 안 말아먹는 게 없어요. 사법 시스템도 말아먹죠. 군대도 말아먹죠. 도대체 뭐 안 말아먹는 게 뭐냐? 지금 환율도 무슨 내란 환율 쳐다들만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지금? 내란 환율보다 더 높잖아 지금. 더 똥값이잖아.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종합특검 연전 연패. 내란 특검 판다 뒤집고 청구한 영장 줄기가 이제 이거는 이미 벌써 처음 나오는 소리도 아니고요. 18건 구속영장 청구 중에 6건만 발부. 기존 특검 공소유지 걸림돌 지구끼리 걸림돌. 이미 코멘트 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도 말이 많은데 종합 특검은 아예 대놓고 정치 특검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 넘어갑니다. 하는 게 맨날 그것이 뭐 주구장창이 아주 윤석열이 덕분에 맨날 내란이나 팔아먹고 앉아 있는 거지.
윤석열이가 더불어에는 1등 공신이라니까 그러네. 자, 러시아 외무부 한국 나토로 점점 더 기울어 심각한 우려다.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나토 재무장에 한국 사실상 공모 용납 못해. 계속해서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우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저주 씌이는 장면이고요. 우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뭔 일 터지면 우크라이나 애들이 달려옵니까? 안 달려오지요. 나토가 달려오겠습니까? 안 달려오지요. 유럽 애들이 우리나라까지 옵니까? 극동 지역까지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와봤자 뭐 영국 등등 해가지고 이제 옛날 6.25와 다르게 나 폼이나 좀 내고 치우겠지.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억수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데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한국전 1차 한국전 뭐 2차까지는 아예 안 터졌으니까 뭐 한국전에 해야 되는데 우짜가 지금 계속 해서 해가지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까지 얘기하는 2차 한국전 가능성 여기에 가지고 빗대서 볼 때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윤석열이도 우크라이나 저주 쳐맞아서 가고 이재명은 우크라이나 저주 바로 씌워버리고 잘 돌아가는데 자 넘어가고요.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 쪽의 경고는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라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시아를 옛날에 그 망했던 소련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저 급등해 보시죠. 마이너스 2.07% 하락해서 4천 달러가 붕괴됐네요. 1온스에 3,976.27달러가 됐습니다. 요 떨어진 이유를 갖다가 굳이 찾자 하면은 뭐 보나 마나 뭐 금리 인상 걱정 때문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그래 되는 거죠. 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시간으로 어제라 해야 되나? 하여간 오늘 새벽에 해가지고 미국의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는데 뭐 잠정 뭐 재고 뭐 주택 재고 그것도 나왔는데 그거는 뭐 패스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7.3%에서 6월에 6.7%로 감소했고 MOM 절월 대비라면 5월에 1%인데 6월에 0.2%로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이 현재의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덕분에 이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페드,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당연스러운 예상이 가능하면서 금값은 1온스에 4천 달러 라인을 갖다가 붕괴되었다. 지키지 못하고 방어선 지키지 못하고 붕괴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언덩이 보시죠. 언덩이는 3.86% 하락해서 1온스에 55.51달러가 되고요. 좀 많이 빠지네. 예, 그래 되고요. 넘어가서 우짜는 뭐 금하고 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가지고 바닥을 찍을 것 같다. 이번 사이클 하락장에서 바닥을 찍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브렌트유 보시면서 해가지고 유가 차례대로 다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0.07% 해가지고 하락해가지고 1배럴에 84.89달러가 됐고요. 네, 옆으로 기네. 옆으로 끼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0.01% 거의 뭐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서 1배럴에 79.59달러가 됐고요. 오만 9월 물은 마이너스 3.10% 하락해서 1배럴에 76.14달러가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3, 2, 1 크랙 스프레드 차트 최신으로 보여드리면 어제입니다. 어제 해가지고 67.844 더 늘어나고 있죠. 저 해가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 분명히 체크하시고 올타임 하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점점 더 해가지고 비싸지고 있다. 이거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좀 전에 유가 보셨잖아요. 유가 이래 됐잖아요.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크랙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 달러 인덱스는 0.26% 상승해서 어제 좀 찔렀다가 다시 바로 해가지고 100.73으로 원위치 했네요. 우짜가 어제 가지고 안 그래도 달러 인덱스 예상을 해드렸는데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갈런지 그렇게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뭐랍니다. 원화는 0.48% 좋아져서 1달러에 1479.18원. 이거는 1480원을 깼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각기도네 각기도. 이거 각기도 같은데 아이간에 깼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깼 못 깼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하여간에 이거 달러 인덱스하고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죠, 차트가. 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 당연히 해 가지고 돈이 입금이 되니까 차트 꼬라지가 이래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80원을 갖다가 확실하게 깨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이거는 뭐 깬 것도 아니고 안 깼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는 거는 현재 국내에서 달러 매수 자금이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다는 걸 뜻하겠지요. 이러면 보나마나 우리나라 달러 예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라는 거 이거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를 보시면 해 가지고 0.16% 이건 절단인데 예, 달러 인덱스가 0.26%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좋아졌는데 엔화는 해 가지고 0.16% 싸졌다. 좀 뭐 상승 그러니까 싸진 거 자체는 달러 인덱스 튀는 것만큼은 아니라서 다행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162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162.533 절단이네요 진짜. 예 여기 절단입니다. 아이가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우리가 관련해서 이거 영상도 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작업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 건도 지금 뭐 최소한 2개가 밀려 있고 이런데 이번 주말에 엄청 바쁘겠네. 하여간에 패스하고 7월 16일 어제 52주 만기 그러니까 1년짜리죠. 1년 단기물 1년짜리 일본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지난 세션 때 수익률이 1.1583% 1.1583%였는데 어제 옥션 끝나고 1.2066%래 가지고 상승했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그래 가지고 필라델피아 해 가지고 반도체 지수입니다. 우짜가 7월 6일 뉴스몸에서 위클리 주간 기준으로 해서 하락 반전형 캔들 베어리시 잉걸핑 해 가지고 떴다라고 해 가지고 이미 우짜가 7월 6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뒤에 대략 한 지금 며칠이냐 한 열흘 지났냐 예 그래 되는데 보시면 52평선 뚫고 내려가고 뭐 아주 뭐 분위기 좋습니다. 뭐 분위기 좋게 아주 잘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보시면 우짜가 계속해서 버블 차트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하여간 어째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눈에 딱 밟히죠. 202평선이 8,955.82 여기를 지나고 있다. 우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7월 6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하락하면 요거 9,000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우짜 쪽으로 예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마이크론 해가지고 마이크론도 하나 보시죠. 마이크론이 이틀 연속 하락해서 합계 마이너스 15%가 빠졌고요. 어제 마이너스 5.65% 하락해서 지금 보시면 853.20달러가 됐습니다. 자, 좀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예, 요것도 그렇고, 뭐 차트가 똑같죠? 예, 차트 똑같습니다. 티커만 다를 뿐, 차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마이크로노의 경우에는 6월 22일 여기 고점 역대 최고치 요거 찍은 후에 현재까지 몇 퍼센트가 떨어졌다? 마이너스 30% 이상 현재 하락한 겁니다. 잘 떨어지고 있죠? 네,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또 어제 해가지고 하락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죠. 게다가 금융위에서 헛짓거리 하는 것도 나왔으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 규제 뒷북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먼저 7월 16일 어제 코스피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 7.6%까지 폭락했다가 하락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6.37%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이거 뭐 사실상 뭐 폭락이지 뭐 5%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8.77%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1.53%또 폭락이 터졌습니다. 잘 떨어지죠? 아주 잘 떨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융위 보세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외화 유출 방지 효과 분명히 자, 아직도 이 타령을 하고 쳐다받았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문자가 지금 계속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상패 요구엔 요건 안 맞아 강력 대책 필요하다는 취지리 자 이거 있다고 소리하고 하는데 지금 방법은요 상패 말고는 없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패 말고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소리 차고 자빠졌죠? 예? 다른 정보 레버리지가 외화 유출 방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있다고 소리를 차고 자빴습니다. 문자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2026년 올해 들어서 1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YTD 이어 투 데이트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순유출한 액이 1,100억 달러입니다. 무려 1,1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외화 유출 방지 효과가 분명히 있어. 그럼 지금까지 무역 흑자하고 경상수지 흑자죠. 그 벌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 가고 환율은 왜 저렇게 똥값이 되어 있냐? 금융위 한번 답을 한번 해봐라. 어? 무슨 외화 유출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패스하고요. 뭐 대도 한 소리 차고 자빠졌네. 어제 가지고 금융위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했죠. 이게 규제인지 아닌지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정말 웃기는 수준이라고 하실 건데 하여튼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뭐 발표했으니까. 즉각적인 신규 상장 잠정 중단. 상장 어떤 겁니까? 레버리지 ETF 말하는 거죠. 안 적어놨냐? 예? 예,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즉각적인 신규 상장, 신규 ETF 상장을 갖다가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한다. 두 번째, 기존, 그러니까 기본의 예탁금 해가지고 올리는 거. 기본 예탁금을 갖다가 현금 3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올린다. 그리고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한다. 참, 내 보면 웃기진 않네. 네, 그리고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한다. 그리고 사전 교육 3시간으로 확대한다. 참네. 진짜 이것들 진짜 씨. 하여튼 그래 가지고 대도 안 하는 임시 땜빵지라 내놨는데요. 어차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딴 거 뭐 광고 금지, 뭐 ETF 신규 ETF 뭐 잠정 주단 상정 못하는 거 매매 수량 단위 20주 이것도 웃긴 거고 나머지 뭐 괴리율이고 사전 교육 3시간 이것도 웃긴 거고 간단하게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이거 레버리지 쪽에 들어가는 쪽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융 보통 뭐 보시면 가지고 뭐 어디고 이거 장사하는데 뭐 주식 쪽에 가 장사하는데 이런 증권사들 리포트 나온 거 보시면요. 레버리지 ETF 들어가면요. 기본 빵이 3천만 원 넘어갑니다. 아이고 1,000만 원 누가 들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예? 가지고 2배 뻥튀기로 먹고 앉아 있는데 돈 많이 때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현금 3천만 원 상향이다. 진짜 웃기지도 않다 진짜 이것들 하는 거 보면. 넘어가고요. 계속 얘기하면 또 짜증만 나니까. 한편 계속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이거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87.14로 다시 또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도 또 다시 가지고 변동성 지수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쭉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포인트를 찍었는데 우한폐렴 리세션 이때가 2020년 3월이지요. 이때 가지고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71.29였는데 지금 현재가 우한폐렴 공식 리세션 때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요. 죽여주지요. 이런데 뭐 금융위는 뭐 대도 한 소리 치하고 자빠졌다. 자, 하여간 잘하고 앉아있다. 당군 1회 최대, 역대 최대 국가의 수익 모델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해가지고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전에 그랬듯이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단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비트코인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생존, 서바이벌을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경로로 사람들이 혼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살아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똑같이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한다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치 있을 수는 있죠. 가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60에서 80% 폭락해서 마진콜을 유발하고 채굴자와 레버리지 펀드로 하여금 강제 매도를 하게 만들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업들을 파산시키고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되기 전에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보유자들을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산, 비트코인이 살아남는다고 해서 투자자가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가격, 레버리지, 유동성, 보관 및 관리, 재융자 위험, 타이밍 모두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년 뒤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오를 수는 있지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지만 너무 비싸게 비트코인을 샀거나 비트코인을 산다고 너무 많은 돈을 빌렸거나
지속적인 유동성에 의존했던 빚내는 것에 의존했던 누군가는 10년 안에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살아남아서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 안에 가지고 빚내고 이랬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수 있다. 파산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거. 예, 이거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걸 갖다가 비트코인을 갖다가 현재 우리나라 K 증시에 대입하면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중국의 원유 수입이 급감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2026년 6월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YY 작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41% 감소한 완전히 폭감이죠. 해가지고 2,900만 톤 배럴로 바꾸면 하루 평균 700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쭉 가면 2016년, 2016년, 2017년 이때쯤이죠. MOM 전월 대비를 해도 마이너스 400만 톤 또는 퍼센테이지로 마이너스 12%나 감소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2025년 피크 여기죠. 2025년 피크. 2025년 피크 이후에 2,600만 톤 또는 마이너스 47% 감소하게 됐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월 평균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약 4,500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900만 톤까지 줄었죠. 한편 중국의 해상 원유 수입량이 6월 달에 하루 평균 600만 배럴 수준이었고 중동산 원유 수입 역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란산 원유 가장 관심 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의 경우 전월 대비 MOM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0%나 폭감해서 하루 평균 80만 배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지금 현재 중국의 수입량, 원유 수입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죠. 원인이지만 중국은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있고 본의 아니게 미국과 트럼프를 서포트하는 꼴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우짜는 올해 1월 달에 해가지고 이란의 최대 약점이자 리스크는 중국이다라는 영상을 갖다가 우짜가 해가지고 올린 바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고. 요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란 석유가 이란 원유가 해 가지고 거의 전부 90% 이상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에 투자 세계에서 그 격언이 또 하나 있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그와 똑같이 중국이 틀어버리면 이란은 이제 팔 데가 없어진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아시아 미국산 원유 대량 구매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죠.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행위가 다시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산 원유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에 따르면 미국 시간으로 7월 14일 저녁에 최소 1,100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가 아시아에 판매되었으며 추가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 일본, 태국 등 정유업체들이 한국에 있는 정유업체들, 일본, 태국 정유업체들이 구매 이 옥션에 참여했으며 일부 원유는 이르면 7월에도 선적될 수 있다. 이번 달에도 선적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건 해가지고 이란전 해가지고 오늘 해가지고 138일차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니까 지나갔다는 소리죠. 138일차. 자, 이런데 뭐 지금 뭐 공수 계속 한이 많이 떠들고 앉아있는데 그거는 패스하고요. 이제 미국 지상권 투입 선택지까지 이거는 좀 힘들다 보고요. 우자견적으로는 들어가려면은 들어갈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네, 뭐 하르거슴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것도 우자 관련해서 이미 하르거슴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좀 힘들다. 반자이 어택 수준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우자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기사에서 우자가 보다가 웃긴 부분이 여기 하나 딱 나오더라고. 펜실베니아 주 연설에서 "우리는 곧 이란을 패배시킬 것이다. 그들은 매우 곧 패배할 것." 좀 이상한데 번역이. 할 것이다 주장하면서 상황이 진정되면 유가는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55달러 어쩌면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아무 말 대잔치 또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관련해서 우자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봅니다. 1배럴에 55달러가죠. 자, 1배럴에 55달러가 가면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관련해서 댈러스 페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최근 6월 달에 벌인 조사에서 신규 유정을 갖다가 드릴링, 그러니까 시추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부 텍사스유 가격이 얼마인지 생산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평균값이 얼마나 나왔다? 1배럴에 66달러로 나왔고요. 그리고 퍼미안 베이신에서 작업하는 친구들은 1배럴에 67달러라고 답변했고, 지역별로는 62달러에서 70달러 정도 해가지고 범위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66달러였습니다. 게다가 6월 댈러스 패드의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용, 이거 드릴링하는 비용, 이 비용이 계속해서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서 서비스 투입 비용은 34.9에서 64.4로 급증했고, 비용이 줄었다고 답변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모든 비용 지표는 평균치를 현재 웃돌고 있는 중이다, 이게 되고요. 설문에 참여한 업체가 127곳인데 127개 이 생산자들, 미국의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드릴링하는 생산자들은 올해 연말 서부 텍사스유 가격을 갖다가 80.55달러, 1배럴에 80.55달러로 예상하고, 가장 낮은 예상 가격 역시 1배럴에 60달러였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55달러를 갖다가 예상한 곳은요, 127개 미국 생산자, 이거 에너지 생산자 중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아무 말 됐던지 얘기했고요. 이거는 소제목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능력이 3분의 1 감소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서드 이거 적어놨죠. 3분의 1이 날아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오데사 항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능력이 3분의 1 감소했다고 우크라이나 농민연합에서 발표했습니다. 파머 유니언 나와있죠. 우크라이나 농민연합에서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월간 곡물 수송 능력이 40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우크라이나 철도 데이터를 갖다가 보니까 7월 2일부터 7월 8일 사이 일주일 동안 오데사 항 또는 오데사 지역 근처에 있는 항구로 향하는 곡물 화물 열차 수송량이 마이너스 11%,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11% 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우크라이나의 최대 외화 수입원이며 90% 이상 수출하는 물건 중 90% 이상이 이 오데사 항을 포함해서 오데사 지역 내 3개 항구를 통해서 이 운송 또는 수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량 중 6%를 차지하고요. 옥수수 수출량 중 무려 11%를 차지하는 이 농업 대국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거 수입했었죠. 예,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밀 같은 거 수입하고 이랬습니다. 이거 중금속이 많다고 말이 많은데 아니, 넘어가고. 예, 우크라이나가 유조선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7월 16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흑해에서 루이즈 1호 유조선하고 그리고 반다 유조선을 갖다가 드론으로, 요거 해상 드론이죠? 예, 이렇게 수상으로 날아다닌 거. 자, 이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두 선박 모두 우크라이나의 제재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나토 제재 대상,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니라 이걸로 공격한 배들이 우크라이나 지거 제재 대상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해상 공습 범위, 이걸 뭐 공습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공격 범위, 해상 공격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 전부 다 이런 거 드론으로 하죠. 자, 이게 타겟팅하고 관련해가지고 실시간 데이터 뽑아주고 데이터 링크 잡고, 이거 누가 다 해주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하겠어요? 예,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AI와 토지 강제 수용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CBS 뉴스에서 조지아에 있는 가족이 가지고 포스트스. 그러니까 강제로 팔아야 된다. 집을 강제로 팔아야 된다. 왜? 이거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고, 그냥 송전선 놓는 것 때문에 가지고, 송전선이 자기 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팔기 싫은데, 이 집을 팔기 싫은데, 강제로 수용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예. 포스트 투 셀 해가지고 강제로 팔았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조지아 파워, 그러니까 전력회사 이름이 조지아 파워인데, 조지아 파워는 35마일, 즉 56km 길이의 새로운 송전선 건설을 위해
주택을 포함해 300필지 이상의 토지 수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덕분에 앤슬리 브라운, 인터뷰한 친구가 앤슬리 브라운, 여기죠, 앤슬리 브라운, 네, 앤슬리 브라운, 어린 시절에 집이 해가지고 뭐 팔렸다 해가지고 강제로, 사실상 강제로 팔렸다 이 말이죠. 앤슬리 브라운. 앤슬리 브라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집을 포함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수용당하는 상황에 놓였고, 강제 수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앤슬리의 어머니는 조지아 파워에 해당 땅들을 팔고 집까지 팔고 합의를 했습니다. 조지아 파워 이 전력회사는 안전 및 보안을 이유로 이 지금 전력을 갖다가 받아먹는 데이터 센터의 소유주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웃자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영리 목적의 전력회사가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에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집과 땅을 갖다가 빼앗고 있는데, 이게 강제 수용권의 법적 기준인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집하고 토지를 잃는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로부터 사실상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력회사는 주택 수요가 아닌 주로 기업 고객들, 기업 수요를 갖다가 위해서 새로운 발전 용량을 구축하고 송전선도 새로 깔고 있죠. 참고로 관련해서 강제 수용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죠. 뭡니까? 예, 대장동이 있습니다. 예, 대장동. 자, 강제 수용권은 국가, 지자체, 자, 이재명 있을 때가 어디입니까? 성남시장 있을 때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개인의 토지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갖다가 강제 수용권이라고 하는데, 타당성 검증, 보상 합의, 재결 신청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장동 패밀리가 집단이 뭐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이것도 있지요. 여러 가지 또 다른 거 앞에 해가지고 작업하는 친구들도 내놓고 장사하고 뭐 그렇게 했죠. 예, 이거 뭐 짜가 해가지고 굳이 뭐 하나하나 다 말씀 안 드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하여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도로, 학교, 공공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강제 수용권인데, 새로운 송전선 중 80%가 민간 기업인 데이터 센터로 향하고, 이거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 회사가 어느 회사 데이터 센터인지, 전기를 받아먹는 게 어느 회사 데이터 센터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원래 이 강제 수용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공공 목적이죠. 근데 공공 목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짜기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블룸버그 해가지고 AI 범프 파워 코스트 60%, 그러니까 메가 US 그리드,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최대 해가지고 전력망이죠. 최대 전력망이 우짜 이거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PJM 인터커넥션입니다. 말씀드려보죠. 뭐 바로 말씀드리죠. 히트 서플라이 콜, 페일 해가지고 목표치를 갖다가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이건데,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이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속에서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미래 전력 공급 확보에 3회 연속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쭉 계속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내 13개 주, 그러니까 동부 지역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13개 주, 그리고 수도 워싱턴에 전력을 공급하는 PJM 인터커넥션은 7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시간으로 7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8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전력 공급을 위한 경매 옥션에서 수요 급증 시 이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마이너스 6.8기가와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명에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6.8기가와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핵발전소 7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우짜가 이거 PJM 인터커넥션 이것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미국은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전혀 미리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중국 어떻습니까? 미리 너무 많이 대비를 했죠, 중국은.
그래서 전기값이 쌉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전기차도 많이 벌벌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죠. 에 뭐 하여간 뭐 한계 수용 뭐 법칙 이 중국 얘기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미리 좀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해 놨다는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뭐 갑자기 뭐 한다고 난리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그 공급이 수요를 갖다 전혀 못 쫓아가고 있고 뭐 그래 되고요. 자 빨리 넘기자. 자 이거는 하이퍼스케일러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이퍼스케일러 바스켓 크레딧 스프레드가 되죠. 근데 이게 빨간 거, 이 빨간 게 내려간다.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이거 골드만 삭스가 만든 하이퍼스케일러 바스켓 신용 스프레드와 주가를 갖다가 비교한 건데요. 이게 주가. 요거 하이퍼스케일러 바스켓 스톡 프라이스. 이거는 주가고요. 이거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이게 누가 만들었다? 골드만 삭스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건데 2026년 7월 들어서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증가 확대 그러니까 빨간 거 이거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이거 빨간 거 이거는 미 국채 대비 153.5 베이시스 포인트로 스프레드가 확대됐는데 이는 2월 달에 기록한 118 베이시스 포인트 2월이 언제냐 이거 2월 2월에 기록한 118 요 계속 가죠. 요 시작점으로 되니까 2월에 기록한 118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크게 상승 또는 확대된 것으로 골드만삭스가 이 데이터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 가장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하이퍼스케일러 주식 바스켓 요거죠. 예, 청색 주식 바스켓 이거는 같은 기간 그러니까 2월부터 해가 7월까지 같은 기간 3% 상승하면서 주식시장과 신용시장 심리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 요거는 투자자들이 국채 대비 기업 채권을 보유하는데 요구되는 추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스프레드가 넓어진다, 확대될수록 투자자들은 위험, 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신규 채권 공급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비용, 이자 더 달라 이거죠. 네, 비용을 요구한다는 걸 뜻합니다. 한편 하이퍼스케일러 채권 발행 규모 대비 투자 수요를 측정하는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있는데 이게 2월에 약 5배였는데 7월에 2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곧 뭘 뜻한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30년 이것도 뭐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건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30년 회계연도까지 AI 자본 지출에 총 5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걸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절반 정도가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을 통해서 조달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가운데 이런 이거 커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채권 발행 규모 대비 투자 수요를 측정하는 커버리지 비율이 2월에 5배에서 7월에 2배 미만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는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이 매년 순 발행량의 3.5%를 흡수해 줘야 한다는 걸 뜻하는데 지난 3년간 달러화 채권 시장의 평균 자금 유입 완충률 뭐 에버리지 인플로 쿠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그냥 평균 자금 유입 완충률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3.1%로 나오는데 3년 동안 평균값이 이거하고 거의 맞먹지요. 예, 3.5%를 흡수해야 되는데 3.1% 이게 되니까 패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신용 수요가 약해질 경우 여유가 현재 거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신용시장은 주택시장이 문제를 주택시장이란다. 신용시장이 주식시장이 문제를 감지하기 훨씬 전부터 리스크 위험을 알아채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현재와 같은 이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AI 관련 투자에 배팅한 주식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이 여파 어떤 여파? 리스크 위험이죠. 위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버핏 할배가 나와서 또 해가지고 CN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도박판에서 가치 투자는 불가다 해가지고 이거는 좀 top find value when everybody is preparing and gambling 되죠. 대놓고 갬블령 얘기가 있습니다. 자, 버핏 할배가 도박판에서는 가치 투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워렌 버핏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도박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가치 있는 투자를 찾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6년 1사분기 기준 S&P 500 지수 구성 기업 중 480개, 무려 480개, 기업 480개를 살 수 있는 약
3,9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넘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참, 관련해서 우자가 지난 5월 달에 요즘 시장을 두고 버핏 할배가 카지노가 딸린 이 교회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자가 5월 달에 소개한 바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버핏이 당일 옵션 거래에 대해서 주가가 몇 시간 안에 오를지 내릴지를 갖다가 배팅하는 도박. 간단히 말해서 그냥 뭐 동전 던지기 수준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완전 도박이에요. 2026년 7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크론과 스페이스X에 몰려들면서 당일 옵션, 이거 same day 옵션 또는 제로 DTE라고 부르는데 당일 옵션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핏은 투자자를 키우는 것보다 도박꾼을 키우는 게 더 돈이 든다라고 해가지고 까놓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월스트리트를 갖다가 훨씬 넘어서서 하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브로커, 배팅 사이트,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쓰고 있는데 이들은 여러분들이 이기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박장에서 놀길 원하고요. 덕분에 제로 DTE 그러니까 당일 옵션 이거나 레버리지 ETF의 하우스 엣지 이것도 도박판 용어인데 하우스 엣지라고 있습니다. 하우스 엣지가 엄청나다.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카지노판에서는 하우스가 항상 이긴다. 그 뜻이 되죠. 이런 가운데 그런 상품들 어떤 거 제로 DTE 또는 레버리지 ETF 상품들의 위험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처럼 느껴지게 이런 상품들의 위험이 없고 오히려 오락처럼 느껴지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도박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즉 버핏의 말에는 단순한 주식시장 사이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38개 주에서 휴대전화로 배팅을 할 수 있고 로빈후드에서는 제로 DTE 당일 거래 옵션 이 짓을 갖다가 슬롯 머신 땡기는 듯이 만들어놨고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면서 지난 5년간 금융업계는 배팅 문화를 갖다가 더욱 쉽고 빠르며 중독성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버핏이 3,97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슬롯 머신처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닌 진짜 투자처럼 느껴지는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자객적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7월 1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